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뉴스로 쭉쭉 보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어제 갖고 참석해서 초청이 돼서 참석을 했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의미 여느 때보다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두 분의 관전 포인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 G7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재무 담당자들이 선진 7개국 재무 담당자들이 모인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경제 이슈가 G7의 원래는 쟁점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G8로 변했다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G7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경제적인 의미의 G7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면서 그 안보와 관련한 G7의 의미가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경제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걸 G7의 이제 주요 성명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도 G7이 그 경제보다는 안보에 더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신냉전 질서라는 게 시작할 거라는 건 이제 모든 세계가 이제 다 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냉전 이후에 그 앞으로 지속될 그 세계 질서에 대해서 재빨리 이렇게 편입을 하고 그 자체에서 주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게 될 거다. 그런 네. 거에 대한 초입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석에 대해서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점에서 설 부위원장은 지금 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좀 첨언을 해서 뭐 더 덧붙일 내용이라든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G7 자체가 이제 안전, 그러니까 어떤 보장이라든지 지금은 어찌 보면 대러시아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민주주의 진영이 어떤 가치 동맹이 약간은 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체는 어찌 보면 G7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어떠한 뭐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한들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어떤 좀 구호에 그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물론 G7에 참석을 해서 옵저버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어떤 초청국으로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은 예. 어떤 뭐 G7 자체가 어떤 실효적인 선언문이라든지 어떤 뭐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이벤트성인 G7 회담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실리적인 성과를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무작정 얼마 전 뭐 어저께 대중 어떠한 선언문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G7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우리는 너를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이걸 지키는 선에서는 우리는 동참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조금 이 G7을 통해서 오히려 실리적인 것을 얻는다면 저는 PPP라고 해서 대태평양 도서국 협력 그 이니셔티브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프놈펜 회담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국으로 된 나라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그 태평양 섬나라 국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 이제 수출 시장으로서 조금 지금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맞아요. 남방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펼쳤던 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오히려 남방국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수출 더 대상을 늘려갈 수 있는 어떠한 실리적인 외교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일정 가운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이제 공동 참배하는 일정도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그 원폭 피해자 참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네. 그 많은 이제 제1교포분들이 그때 또 희생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또 그 북핵을 또 억제하고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또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 핵폭탄에 또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위령 추모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된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네. G7 회의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또 그 유엔이나 WTO처럼 공통의 의결이나 체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니 정상회담이 그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리고 또 G7에서 또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미일은 있지만 저희가 그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이런 그 다양한 국가들하고 그 안보, 방산 세일즈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주포라든지 보병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한미일 체계에서 조금 더 이제 서방 선진국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가는 그런 정상회담, 실효성 있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그 이 한일 원폭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이 첫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 상당히 저는 의미가 이 부분은 깊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79년도부터 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조사와 어떤 지원 사업이 실시는 됐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또 실시가 됐었고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저는 그 확인을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하게 어떠한 시도는 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인 어찌 보면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가가 나서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가셔가지고 특히 원폭 피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한인 피해자들이 당시에 일본에 뭐 스스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찌 강제징용이라든지 네. 강제 노동자로 가신 분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 위령비가 당초에는 히로시마 공원 평화공원 바깥에 있다가 99년도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제일 한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이 가져서 보듬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행사만 치르고 그냥 올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일본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한인 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명단 공개라든지 이러한 실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본 정부의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 측에 조금 요구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보니까 원폭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계셔갖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이 가는 이 자체가 그 그림 자체가 뭐 그 자리에서 뭐 사과를 하든 이런 멘트가 없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더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를 거기에 함축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기시다 총리가 과거 역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기존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옛날에 했으니까 뭐 그걸 반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그 정도를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예. 조금 더하고 조금 더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나가는 게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설 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놈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11월에 삼국 정상이 만남을 가졌고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이 된 건데요. 뭐 핵심 의제가 이제 북핵도 그렇고 안보와 경제가 다 같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북핵도 그렇고 공급망 원조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 공급망 확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게 좀 포인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그 11월에 프놈펜이니까 선언부터 시작이 저는 됐다고 보여요. 지금의 어찌 보면 올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그다음에 대미 정상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방한을 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어떤 방일 정상회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 프놈펜서부터 시작돼서 이번 G7까지의 하나의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프놈펜에서의 어떤 네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됐었어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다음에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자적인 인태 전략,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IRA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가겠다라는 예,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외교 기조, 어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친일, 오히려 친미,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상은 뭐 북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견제도 있고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하나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는 뭐 이번에 어떤 실효적인 조치보다는 이제까지 네. 나왔던 거에 어찌 보면 중간 뭐 쉼표 내지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공급망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중국 반도체 굴기를 어떻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엊그제 기사에서 다시 한번 본 것은 뭐냐면 중국의 중국 최대 D램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 업체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미국 어떤 공급,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 업체가 지금 공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국의 어떤 D램 공장이 삼성 D램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10년 동안 5% 내에, 전체 예산의 5% 내에서만 지금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전국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철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미국은 거기에 장비 공급을 한다는 데에서 자국의 지금 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미국과도 얘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거의 수출을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설 부위원장께서 짚어주셨던 그 부분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사실 뭐 그 한미일 그 정상이 만났을 때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 그리고 대만하고 미국은 이 1대1로는 안보 협력은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냐 문제는 그거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미국, 일본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안보는 당연한 건데 안보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논의가 좀 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대만까지 이 네 개의 그 나라가 거의 그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만의 TSMC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굉장히 역대 최고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대만의 1인당 GDP가 지금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어요. 앞질렀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만이 앞질러서 그게 문제다 이런 것보다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가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들 뭐 IRA라든지 뭐 이런 계속 생기고 있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미국이나 일본 이 나라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한국, 미국, 일본이 만나는 이 그림 자체가 대만이 껴들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대만, 일본, 뭐 미국, 대만, 한국, 미국 이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이 그림에서 대만을 뺀 채로 그림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이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미국도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일본도 없애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에는 뭐 어떤 특정 업체가 뭘 납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은 할 수 있느냐? 한국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느냐까지 이게 그 길라잡이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게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를 그 업체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자력갱생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일본과 미국의 정상들하고 논의해서 이 과감하게 정도에서 얘기를 하시겠네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자고 이렇게 이제 나가셔야 그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또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호황을 맞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G7을 전후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슈퍼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잠시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국정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른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에서 모두 외교 사안이 이제 최상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이 슈퍼 외교 일정을 마친 뒤에 여기에 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 지금 한 4월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주가 갤럽 여론조사로는 최악의 시즌이었어요. 첫째 주가 31%, 둘째 주가 27%, 그리고 셋째 주가 31%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3 사건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참석 안 하시고 총리가 예. 참석하면서 그 김재현 최고의 그 격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그 전에 이제 4.3 사건 발언이 소환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미국의 도감청 사건이 불거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 해명이 간단치 않았죠. 예,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9일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이제 그 대만 해협에 관한 발언을 네. 하세요. 그러니까 서방에 이제 가치 동맹으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미국에는 뺨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툭탁툭탁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내부에서는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게 또 살아날 기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최저를 지금 그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징계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4.3 관련한 이슈를 일단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외교과 관련해 가지고 서방 가치 동맹으로 일관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현재 G7까지 가고 있는데 G7도 그 외교적인 성과가 이제 국민들한테 더 납득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지율 상승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불안감, 외교적인 불안감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가는 외교적 방향과 같이 동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 전 세계의 서방의 방향과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보실수록 이 예. 방향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게 조금 더 나아지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설문 현장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항상 웃는 얼굴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또 들어오시면 항상 화난 얼굴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저는 또 들어오시면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반영이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보면 가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성과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체 이제까지 3월부터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어떤 외교 계속된 어떤 일정에서 나오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어찌 보면 뭐 향후에 어떤 G7 이후에 어떤 성과가 G7도 저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번 뭐 회담 자체가 우리나라 초청국으로 가서 그냥 어떤 주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참석을 했다라는 정도의 뭐 의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인데 저는 뭐 이제까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등 요소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현재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로 계속 외교 행보가 주된 행보이시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각각의 긍부정의 평가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조금 들어오셔서 진짜 내치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여야 협력이라든지 정말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뭐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예. 한번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네. G7 정상회의 이후에 또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찰단이 21명이 21일부터 26일 동안 방일을 하게 됩니다. 5박 6일간의 일정인데 일단 여야의 입장은 또 갈리고 있어요. 특히 야당은 굉장히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오염수 정화 또 방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료 채취 추가 요청하지 않았고 민간 전문가 배제됐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그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 핵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서 이 바닷물을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쿠로시오 난류가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블라디보스톡, 베링에 거쳐가지고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해안 이런 방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그리고 미국까지 그 중간에 이해관계국들을 다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해관계국들을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연합한 그런 검증단을 꾸린 게 이번에 IAEA 검증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료 채취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검증단에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기에는 후쿠시마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별도의 이제 시찰단을 꾸려가지고 체킹을 하는데 그 체킹의 포인트가 이제 핵심은 그 정화 시설이죠. 그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시설이 어떻게 가동되고 앞으로 어떻게 충실하게 이제 돌아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직까지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제한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후쿠시마 앞에서 그 바닷물을 채취해가지고 그 성분을 분석하는 거는 굳이 국제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으더라도 어느 배라도 가가지고 물 담아 와가지고 채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문제가 있다. 방사능의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 형식이 시찰단에서 그걸 채취했느냐 아니면 검증단에서 채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바로 그냥 그 금지시키고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폐쇄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좀 채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방류가 시작되면. 근데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이 검증이 다 끝나고 시찰이 다 끝나야지 방류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안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두고 봐도 이거는 불안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럼요. 일본 측에서는 더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게 네네. 보통 의견입니다. 어떻게 좀 알아보고 이게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물에 희석되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외국 교수는 그거 1리터를 마신다고 하는데 제발 좀 마시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어떠신지. 근데 이게 뭐 마신다 해서 그날 뭐 죽겠습니까? 그게 이게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이 계속 피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이게 축적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 저도 참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그 참치잡이 영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참치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킹크랩이라든지 생태탕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들이 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어떤 어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고 먹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부와 여당, 특히 국민의힘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상한 외국 그 정말 학자라고 하시는 분 와가지고 오히려 왜 우리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의 이런 방류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항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일본을 변호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과연 그러면 그런 뭐 영국의 학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과학적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해서 이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시찰단이라든지 저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홍보를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짜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진짜 좀 스스로 좀 고민 좀 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 이제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두 분과 또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위메이드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진상 규명에도 착수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치 자금 세탁 목적이다라는 이제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내용들과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 FIU에서 왜 이게 고발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이 아니 너무 거액의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이상적으로
어떤 이체라든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그걸 일단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뭐 당연히 조사해봐야죠. 수사도 이어질 수 있으면 수사도 해봐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든 아니면 자진해서 어떤 본인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밝힐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본인의 무고함을 스스로 밝히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운영 시간에 이런 투자를 어떤 핸드폰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비난을 받을 것과 너무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을 여론몰이식으로 이렇게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비난을 하고 그건 그 비난에 대한 감수는 김남국 의원이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정치 여권에서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대선 자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통해서 해소되지 어떠한 뭐 이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정치 공사와 공세화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비명계 중심으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양이원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듯 뭐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장을 했는데 이런 친명계에서 나오는 옹호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옹호 발언을 하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과 관련한 자금 세탁 의미로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 부풀러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이 말씀 안 하시면 그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게 좀 과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친명계에서 적극 옹호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FIU가 이거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그 계좌가 자금 세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거지 그 계좌의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게 김남국 의원 예. 계좌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독립운동가 김영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안동의 그 파라코라고 왜 그 노름판에서 돈을 잃으면서 독립자금을 그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 일제시대에 눈피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그 코인판에서 돈을 잃는 방식으로 클레이페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돈이 넘어간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게 이재명 대선 자금에 글로 흘러간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나중에 그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현재까지는 이제 의혹 단계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또 나오면은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